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 나이가 들고 근로소득이 끊기는 시점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화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조금 느린 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결국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50대, 60대에 퇴직을 하고서 아무리 일을 더 하고 싶어도 70대가 넘는 시점이 오면 건강이나 나이 등의 이슈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70대가 넘어서도 일을 해야만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큰 영광이라도 현재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이 되고 거스를 수 없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 수입원인 직장이나 사업 등 근로소득은 결국 노화로 인해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근로소득이 끊기기 이전에 투자, 이자, 배당, 연금,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소득, 즉 불로소득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재무관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끝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기만 한다면 남들보다는 소득이 조금 적더라도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저축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얼마를 저축하냐보다 어떻게 운용하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재무관리의 꽃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의 자산의 배분입니다. 위험자산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동행상품이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자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화가 쉬워야 하고 위험자산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금과 달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화폐 중에 화폐, 달러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페트롤 달러, 즉 오일 거래의 수단이 되고 국제단위 거래에서 사용되는 통화입니다. 화폐란 무엇일까요? 우리 돈이라고 하죠. 이 화폐는 이 물건을 거래하는 데 지불하는 수단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한 나라의 화폐 가치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체력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무엇일까요? 환율은 서로 거래를 하는 상대 국가 간의 장기적인 경제 체력의 차이가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원달러 환율에 대한 것을 보시면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이때는 경제 성장률이 10%, 15%대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하다가 2023년 1.4%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같은 동기간 원달러 환율은 1970년도에 한 300원대에서 현재까지 1425원 웃도는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매우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즉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성장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5%로 발표했고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의 국가입니다. 금이나 광산, 원유 등 원자재가 나는 나라가 아니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완성품 판매를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있죠. 제조업 국가의 핵심은 생산력, 즉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1학년 입학생, 전체 한 학년이죠. 한 학년에 입학생이 1명이라 하여 충격이라는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1학년, 당시 출생아 수는 2018년에 한 32만 6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작년의 출생아 수는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반등을 해서 23만 8천 명입니다. 5년, 6년 요 뒤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현재 수준에서 3분의 1이 또 날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인구학이라는 거는 너무 정확하고 그래서 미래라는 거는 이미 현재와 과거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100만 하던 출생아 수가 55년 만에 4분의 1 아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년 뒤 20살은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작년에 출산이 된 23만 8천 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요즘 보면 심상치 않지만 당장 5에서 10년간 한국 경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아니 없어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5년, 20년 뒤부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70만 명입니다. 출산율은 작년 0.75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여성이 일평생에 출산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합니다. 0.7이라는 숫자는 2명이 결혼해서 0.7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 세대가 지날수록 인구가 3분의 1씩 되는 겁니다. 자연계에서 이러한 출산율을 보인다면 우리는 이 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의 인구의 변화는 중간값도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구 추계는 배드 시나리오가 가장 가깝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때는 2040년, 충격적이게도 15년 뒤에는 약 45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450만 명이라면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현재 부산 인구가 350만이 깨져서 약 325만 명 정도 되고 수원의 인구는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부산과 수원 이 두 지역이 합친 인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즉 15년 뒤에는 부산과 수원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뒤로는 더욱더 충격적이게도 2050년까지 10년간 매년 50만 명씩 감소를 합니다. 거대한 시와 방조제와 시흥공단이 있는 시흥시의 인구가 51만 명입니다. 매년 시흥시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그 뒤로 2060년까지 10년 동안은 매년 62만 명의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고독 신도시와 송탄, 어마어마한 크게 평택항이 유명한 평택시가 대략 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매년 평택시 하나가 사라지고 남는 겁니다. 우리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이랍니다. 그렇다면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2060년, 이때는 인구가 3,580만으로 감소하면서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됩니다. 이 숫자는 정말 놀라운 게 65세 이상의 노인이 총 인구의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작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2060년대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둘 중 하나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겁니다. 너랑 나 중에 한 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자랑하는 국민연금은 안타깝게도 한 2060년 정도의 나라에서 절반이 국민연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은 적자를 넘어서 고갈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돈을 더 납입을 해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핵심 생산층인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때는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그날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저축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자산을 형성해야 하고 복리의 마법을 사용해서 시간이 적군이 아닌 아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자의적인 것이 아닌 타의적으로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목표를 방해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질병이나 사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장 준비를 통해서 준비 완료를 하였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로는 실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직하신 분은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재취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고 실업급여로 부족한 금액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금에 대한 저축, 말씀드렸고 매월 저축을 얼마씩 이제 비상금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할당드렸습니다. 이렇듯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로는 예기치 못한 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안드리는 상품은 100만인을 위한 달러 종신보험 플러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고 사망보험금이 150%까지 체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시점에서 환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금리가 현재 3.25% 복리로 적용이 되고 달러를 모아가는 상품이지만 환전 수수료가 달러당 단돈 2원밖에 안 된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환전 수수료를 생각한다면 이는 엄청난 메리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메트라이프가 미국 회사에게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입니다. 또한 신연금 전환 기능을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달러 저축 기능을 통하여 사망보험금이 없어지는 대신에 입출금이 자유로워지는 통장으로 변환을 하는데 이러한 입출금 통장의 변동금리기는 하나 복리로 이자가 불이된다는 무시무시한 장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인데 금리가 복리로 불이되는 상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100만인을 위한 달러 종신보험 플러스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자산 배분에 따른 이 리밸런싱의 마법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특성상 시장은 사이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이런 것들의 반복이죠. 대략 10년에서 15년 주기로 경제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1820년대 초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1998년에는 IMF, 2008년에는 국제 부동산 위기라고 하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2020년에는 코로나 등등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때마다 크게 자산이 증가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언하지 못하기에 언제 정확하게 이런 위기가 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고 어떠한 형태가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닌 장마가 오기 전에 뚝을 점검하여 홍수를 대비하듯이 우리는 대응이 아닌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은 여태까지 이런 기회들을 잡으셨나요? 여태까지 잡지 못하였다면 저와 함께 하시죠. 고객님께서는 고객님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소득을 높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고객님의 자산 운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앞으로 올 여러 번의 기회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런닝메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고객님께 적합한 솔루션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